3월의 어느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 중이다. 나는 다큐멘터리 작가이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린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6번 출구를 향해 걸었다.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여기저기 자리를 잡은 노숙자들이 보인다. 어떤 이는 골판지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플라스틱 컵을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 항상 보는 광경이라 익숙하다. 다큐멘터리 작가라는 직업상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매일 아침 마주하는 이 풍경에는 어느새 무감각해져 있다. 아니, 무감각해지지 않으면 편하게 이 지하도를 다니지 못할 것 같다는 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다. 6번 출구까지는 이제 50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계단 아래쪽, 다른 노숙인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데 원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때가 묻어 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카락도 기름기로 들러붙어 있었다. 밥 먹게 10,000원만 주주. 그가 내게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힘이 없고 거칠었다. 나는 잠깐 멈칫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발길이 멈춰졌다. 그냥 가자.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누군가는 우리를 힐끗 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아예 시선을 돌린 채 빠르게 걸어갔다. 결국 나는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고맙수. 네. 나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려 하는데 젊은이, 잠깐만 앉아보슈. 그는 손으로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 제가 출근 시간 때문에. 나는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다. 8시 44분. 제가 시간이 없어요. 1분이면 된다니까. 나는 잠깐 망설였다. 얘기가 길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다. 어쩌면 직업병인지도 모른다. 말씀하세요. 결국 나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사람이 왜 사는지 아슈? 갑작스런 말에 당황했다.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잠시 고민했다. 왜 살다니요? 그냥 사는 거지. 나는 얼버무렸다. 솔직히 그런 거창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몰라서 사는 거라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지하철역의 소음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 소리까지도.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게 무슨 얘긴가요?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의 질문도 그리고 답변도 무슨 말인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일어선다. 나도 모르게 따라서 일어났다. 이만하면 10,000원어치는 될 거요. 가보슈. 그리고는 굽은 허리로 출구를 향해 걸었다. 그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나가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몰라서 사는 거라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때까지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편집하고 있던 도시의 그림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해야 했다. 도시 재개발로 인해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이야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아침에 만난 노숙인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이야기이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모니터 속에서 재생되는 인터뷰 영상들이 흘러가는데도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노숙인의 말이 맴돌았다.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몰라서 사는 거라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쉰다. 옆자리에 김 PD가 나를 힐끗 보면서 하준씨 오늘 왜 이래요? 컨디션이 안 좋나? 김 PD는 나보다 2살 많은 선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이상한 일? 네,
지하철역에서 노숙인 한 분이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PD가 웃으며 말했다. 노숙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옛날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까 나름 철학자 같은 면도 있고 말이죠. 그런가요? 그럼요. 하준 씨도 다큐 일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김 PD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나도 지금까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인생 철학을 들어봤다. 아마 오늘 아침에 그 노숙인도 그런 경우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 그냥 그런 거겠지. 나는 다시 편집 작업에 집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특히 그가 말할 때의 표정이 자꾸 생각났다. 철학적인 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려는 듯한.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편집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하준 씨, 정말 오늘 이상해요. 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식사하던 이 작가가 물었다. 아, 미안해요. 그냥 작업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그 재개발 다큐요? 벌써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다큐멘터리 때문이 아니었지만 굳이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고, 말해봤자 김 PD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런 거다라는 반응만 돌아올 거니까. 오후에도 집중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김 PD에게 내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6시에 회사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죽을 날짜를 안다면 죽음의 날짜, 운명론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나오는 것은 대부분 철학적 논의나 종교적 해석들 뿐이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평소 즐겨보던 넷플릭스를 켜봤지만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왜 내가 이렇게 그 노숙인의 말에 집착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는 분명히 사실과 근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어떤 노숙인의 횡설수설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말이 단순한 횡설수설은 아니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의 눈빛, 목소리 톤.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노숙인의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떠올렸다. 사람이 왜 사는지 아슈?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몰라서 사는 거라오. 만약 정말로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안다면,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할까? 아니면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할까?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계속 출장을 다니다 보니 일주일 만에 그 역에서 내려 지난번처럼 출구 쪽으로 걸었다. 그 노숙인이 있던 곳을 지나려다 보니 그분이 안 보인다.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깨끗이 치워져 있다. 노숙인들도 나름의 영역이 있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일.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혹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노숙인들이 그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노숙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를 올려다본다. 그는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었고 앞에는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무슨 일로? 혹시 여기 계시던 다른 분? 60대 중반쯤 되시고 패딩 점퍼 입으신 분 아시나요? 아, 그 양반 말씀하시는 거요? 네. 그 노숙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 양반 며칠 전에 죽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왜요? 술 먹고 차도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지요. 불과 며칠 전에 만났던 그가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셨나요? 그 노숙인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죽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어디서 모르는 사람이 쪽지를 주길래 봤더니
자기가 죽을 날짜가 적혀 있더라나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쪽지에 죽을 날짜가요? 네. 그 후로는 기운도 없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술만 마시고 그러다가 그런 사고가 났지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그럼 아저씨도 그 쪽지를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술이 곤드레가 됐을 때 슬쩍 물어봤지요. 뭘 물어보셨는데요? 그 쪽지에 적힌 죽을 날짜요. 그랬더니 술이 취해서 뭐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3개월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사고 나서 돌아가신 게 쪽지를 받고 3개월쯤인가요? 웬걸요?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다. 쪽지에 적힌 날짜보다 2달이나 일찍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왜 사는지 아슈?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몰라서 사는 거라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죽을 날짜를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 혹시 그 쪽지를 누가 줬는지 들으셨나요? 글쎄요. 술 취해서 하는 말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공원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누군가가 나눠줬다나 뭐라나. 어느 공원인지는 모르시고요? 네, 그건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나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정말로 누군가가 사람들의 죽을 날짜가 적힌 쪽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것일까? 그리고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죽는다는 말인가?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쪽지에 적힌 날짜보다 일찍 죽는다는 점이다. 아마도 죽을 날짜를 아는 것의 공포와 절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 노숙인의 말대로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몰라서 사는 것이었다. 죽을 날짜를 알게 되면 그날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몸이 안 좋다. 특히 정신적으로 힘들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믿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노숙인의 죽음이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어서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예언, 죽음 예측, 운명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대부분 종교적이거나 미신적인 내용들 뿐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 노숙인은 정말로 죽었고 그가 말했던 쪽지의 존재도 다른 노숙인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다큐멘터리 작가로서의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다. 하나의 증언만으로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구청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들의 처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수야, 나 하준이야. 하준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무연고 사망자가 있을 때 소지품 처리는 어떻게 해? 갑자기 무연고 사망자는 왜? 일 때문에? 응, 비슷한 거야. 무연고 사망자의 소지품은 일단 우리가 보관하다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에 처분해. 어떤 것은 경매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하지. 일정 기간이 얼마나 돼? 보통 한 달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럼 혹시 최근에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숙인이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을지로 입구역? 언제쯤? 일주일 전 정도? 잠깐만 확인해 볼게. 전화기 너머로 컴퓨터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아, 있네. 9월 24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60대 남성. 신원 미상이야. 그 사람 소지품 중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
특별한 거? 잠깐만 목록을 보자. 낡은 의류, 플라스틱 병, 동전 몇 개. 아,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 하나.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종이 쪽지에 뭐가 적혀 있어? 이상한 내용이네. 당신이 죽을 날짜 2025년 11월 28일이라고 적혀 있어.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로 쪽지가 존재했고, 정말로 죽을 날짜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하준아,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 아, 아니야. 그런데 그 쪽지, 혹시 내가 볼 수 있을까? 글쎄,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네가 다큐 작업 때문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내일까지 시간 줘.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정말로 누군가가 사람들의 죽을 날짜가 적힌 쪽지를 나눠주고 있었고,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죽고 있었다. 그 노숙인의 경우 11월 28일이 죽을 날짜였는데, 실제로는 9월 24일에 죽었다. 2개월이나 일찍.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몰라서 사는 거라오. 그 노숙인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었다.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죽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었다. 만약 알게 된다면 그 공포와 절망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나에게 그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철학적 사색을 나누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누가 이런 쪽지를 나눠주는 것일까? 어떻게 사람의 죽을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무엇보다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준아, 그 쪽지 건 말인데. 응, 어떻게 됐어? 특별히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절대 다른 곳에 공개하면 안 돼. 알겠어. 고마워. 지금 시간 있어? 구청으로 와. 나는 즉시 구청으로 향했다. 민수는 나를 사회복지과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이게 그 쪽지야. 비닐봉지 안에는 작고 낡은 종이 쪽지가 들어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펼쳐봤다.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신이 죽을 날짜 2025년 11월 28일. 글씨체는 컴퓨터로 인쇄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쓴 것이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었어? 없어. 이것밖에. 나는 쪽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종이는 일반적인 A4 용지를 작게 자른 것 같았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다. 이 사람 말고 다른 무연고 사망자들은 어때? 혹시 비슷한 쪽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 민수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근 3개월간 무연고 사망자가 총 7명이네. 이 사람 말고는 그런 쪽지를 가진 사람은 없어. 그럼 이 사람만 특별히 그런 쪽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나는 쪽지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구청을 나오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쪽지의 존재는 확인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우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쪽지를 누가 언제 어디서 주었는지 알아내야 한다. 나는 다시 을지로 입구역으로 갔다. 그 노숙인이 있던 자리 근처에서 다른 노숙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사람인데요. 어제 만났던 그 노숙인이 나를 알아봤다. 무슨 일이세요? 그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쪽지를 어디서 받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있나요? 내가 아는 건 전부 말했는데 더 이상 아는 게 없어. 그러지 말고 여기 지하도를 한번 돌아봐요. 아마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요. 아, 알겠습니다. 나는 지하도를 다니면서 여러 노숙인들에게 물었다. 대부분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말을 해준다. 아, 그거 소원공원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 소원공원요? 네. 거기서 밤에 누군가가 나눠줬다고 했어요. 소원공원.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서울에 그런 이름의 공원이 있었나?
혹시 그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금음날 밤에 갔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정이라 했나? 금음날 자정이요? 혹시 다른 거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작년 말에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죽기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내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제가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한강다리 아래에서 주로 지내시던 분이라 들었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작은 사례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제 조사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소원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했고 매월 금음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즉시 소원공원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에는 그런 이름의 공원이 없다. 전국을 검색해봐도 마찬가지다. 혹시 다른 이름일까? 나는 소원, 공원 키워드를 조합해서 다양하게 검색해봤다. 그러다가 겨우 단서를 발견했다. 수십 년 전 소원을 비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서 주변을 가꾸고 해서 소원공원이라고 불리던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소원공원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진 상태다. 다행히 위치도 자세히 나와 있다.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여기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 날 그곳을 찾았다. 낮에 봐서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떨지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며 지형을 파악했다.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지만 나무들이 울창해서 밤에는 상당히 어두울 것 같았다. 가로등도 몇 개 없다. 나는 공원의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누군가가 숨어서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봤다. 오늘이 음력 금음날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집에 돌아와서 음력 달력을 확인해 보니 이번 달 금음날은 5일 후인 목요일이다. 만약 정말로 매월 금음날 밤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한 노숙인의 죽음과 그가 가지고 있던 이상한 쪽지만으로는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나는 금음날 밤에 소원공원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회사 동료 중에서 김 PD에게 부탁해볼까 생각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믿어줄지 의문이었다. 그보다는 민수에게 부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는 이미 쪽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만했다.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 하준이야. 하준아. 무슨 일이야? 그 쪽지 건과 관련해서 좀 더 조사해보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시간 있을 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조사? 뭘 조사하려고? 나는 민수에게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설명했다. 소원공원의 존재, 매월 금음날 밤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 노숙인의 죽음은 현실이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쪽지도 그렇긴 하네. 이번 금음날 밤에 소원공원에 가보려고 해.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어?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알겠어. 나도 궁금하긴 해. 같이 가자. 고마워. 목요일 밤 11시 나와 민수는 소원공원 근처에서 만났다. 밤이 되니 공원 주변은 정말로 한적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겨우 밝히고 있었다. 정말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민수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봐야지. 우리는 공원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혹시 누군가가 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흘러 11시 30분이 되었을 때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다. 그는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누군가 왔어. 나는 민수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일까? 모르겠어. 일단 더 지켜보자. 그 후로도 몇 명이 더 왔다. 모두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었고 대부분 초라한 행색이다. 아마도 노숙인들인 것 같았다. 11시 55분경 공원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들 사이로 숨어서 상황을 관찰했다. 공원 가운데로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다. 그 사람이 뭔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작은 종이 같은 것이었다. 저것들이 쪽지인가? 민수가 속삭였다. 그런 것 같아. 쪽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쪽지를 찢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손에 꼭 쥐고 서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쪽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약 10분 정도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어둠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다. 쪽지를 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다. 뭔가 일어났어.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 중 한 명에게 접근해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따라가기로 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쪽지를 받고 나서 계속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공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자 우리도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아저씨.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그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구세요? 그는 당황스러워했다. 저희는 기자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혹시 무슨 종이를 받으셨나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이런 걸 받았어요. 쪽지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죽을 날짜 2026년 1월 15일. 나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을 날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것만 줬어요.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매달 있는 건가요? 네, 금음날마다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자기 죽을 날짜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저희가 볼 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같거든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다.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3년 전에. 그 후로 살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언제 죽을지 알고 싶었어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마음이 아팠다.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이다. 아저씨, 이 쪽지 믿으시나요? 모르겠어요. 소문으로는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쪽지에 적힌 날짜보다 일찍 죽는다는데요? 그래서 왔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는 쪽지를 다시 바라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이 쪽지 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장난으로 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는 쪽지를 버리지 않았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저는 이만. 그리고는 버스에 올라타 버렸다. 나와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 민수가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일단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어떻게 알아내지? 다음 달에 다시 와야겠어.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관찰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 봐야겠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말로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죽을 날짜를 알려주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우선 그동안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인터넷 뉴스와 경찰 발표 자료를 뒤져가며 최근 몇 달간의 자살 사건들을 조사했다. 특히 노숙인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자살 사건에 주목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비슷한 패턴의 자살 사건이 총 38건이나 발생했던 것이다. 모두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었고 대부분 노숙인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모두 갑작스럽게 자살했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살하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의미 불명의 말을 중얼거리거나 혹은 반대로 완전히 말을 하지 않거나 대부분 무연고자인 경우지만 내가 직접 연고가 닿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혹시 그들도 쪽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작년 12월에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김모 씨의 형이다. 그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아직도 충격을 받고 있었다. 동생이 죽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술만 마시고 무슨 종이 쪽지 하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종이 쪽지요? 네. 뭔가 적혀있는 작은 쪽지였는데 제가 보려고 하면 감추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쪽지가 남아있나요? 아니요. 죽기 전날 밤에 태워버렸어요. 라이터로 태우면서 이제 됐다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두 번째로 만난 것은 올해 1월에 목을 맨 박모 씨의 아내다. 남편이 어디서 이상한 쪽지를 받아왔어요. 자기 죽을 날짜가 적혀 있다면서. 저는 그냥 미신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걸 진짜로 믿더라고요.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2025년 6월 15일. 죽을 날짜가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1월에 죽었잖아요. 5개월이나 일찍. 왜 그 쪽지를 믿으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세 번째로 만난 것은 2월에 가스 중독으로 죽은 이모 씨의 친구다.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공원에서 누가 죽을 날짜를 알려준다고. 처음에는 그냥 술 먹고 하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공원이라고 했나요? 소원공원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증언이 일치했다. 그들은 모두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을 날짜가 적힌 쪽지를 가지고 있었고 소원공원에서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모두 쪽지에 적힌 날짜보다 몇 달 일찍 죽었다. 소원공원에서 활동하는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지금까지 최소 30-40명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자살을 유도한 것은 분명했다. 나는 민수에게 이 조사 결과를 알렸다. 이건 연쇄살인이나 다름없어. 민수가 경악했다. 그래.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쪽지도 대부분 없어졌고.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어. 피해자가 너무 많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매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 경찰은 일단 사건을 접수는 하되 본격적인 수사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 후에 하겠다고 했다. 나는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다. 아직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구체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증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매달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금음날 나는 다시 소원공원에 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 인물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다시 금음날 밤 나는 혼자서 소원공원에 갔다. 민수도 같이 갈까 했지만 공직에 있는 친구라 잘못될 수 있어서 연락을 안 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 미리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다. 정자 근처의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다.
11시 50분경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번과 비슷하게 10명 정도다. 모두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고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12시에 그 인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키 180 정도의 마른 체형에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다. 분명히 지난번에 그 남자였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씩 쪽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쪽지를 건네줄 뿐이었다. 쪽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읽어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펴볼 자신이 없는지 그냥 주머니 속에 넣었다. 모든 사람에게 쪽지를 나눠준 후 그 인물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고 했다. 나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나와서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공원 뒤편의 작은 길로 향했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공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원룸 건물이 있었다. 그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건물 주변을 돌면서 어느 방에 불이 켜지는지 확인했다. 2층의 한 방에서 불빛이 보였다. 다음 날 낮에 나는 그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가서 2층 세입자에 대해 물어봤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며칠 동안 그 건물 앞에서 지켜보며 그 사람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마침내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봤다. 낮에 보니 50대 중반 정도의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다. 키는 크고 말랐지만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며칠을 그를 미행하며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도서관에서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을 확인했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죽음에 관한 철학, 운명론과 자유의지, 자살의 심리학. 모두 죽음과 관련된 책들이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직접 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도서관 밖에서였다. 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혹시 소원공원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매월 금음날 밤에 가시죠? 사람들에게 쪽지를 나눠주시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요? 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세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죽은 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탓이죠? 당신이 죽을 날짜를 알려줬잖아요. 저는 그냥 알려준 것뿐입니다. 선택은 그들이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그는 잠깐 멈춰서 나를 바라봤다.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진실이요? 사람은 자신이 죽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진실요. 만약 안다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 노숙인이 했던 말과 정확히 같았다. 그럼 당신은 정말로 사람의 죽을 날짜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임의로 날짜를 적어서 나눠줄 뿐이에요. 나는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그럼 그 쪽지는 가짜라는 건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로 믿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죽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짜 예언 하나에도 이렇게 무너지는 인간들. 그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살인자예요.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라고요. 저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만두세요. 이런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야 했다. 당신을 신고할 거예요. 하세요.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단지 종이 쪽지를 나눠준 것뿐이니까요. 아니요. 당신을 직접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준 쪽지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공포로 그 사람이 자살했다면 당신은 최소한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무조건 살인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떠나버렸다.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지난번 신고했던 경찰서로 전화했다. 신고 접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과 녹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신병 확보를 서둘러야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침 경찰에서도 그간 내사를 해왔으며 조만간 체포영장을 받으려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의 정체를 알아냈으니 체포되기 전까지 내 할 일을 계속해야 한다. 우선 금음날 밤에 그가 소원공원에 나타나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그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 사람을 모아서 현장을 막기로 했다. 그런 후 며칠이 지났을까? 마침내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자살교사 및 공공질서 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가짜 예언에 속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죽는 날짜를 아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깨달았다. 그 노숙인이 말했던 것이 맞았다.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죽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지도 모른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을 파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하지만 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단 하루라도 소중하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할 권리는 없다. 이것이 내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희망을 찾고 의미를 만들어가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어쩌면 생각보다 허무하게 사건이 해결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일상으로 돌아가 본업에 전념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